예, 이러한 배경을 살펴보고 이제부터는 북러 간에 있던 경제 협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 북러 조약 변천사가 있습니다. 61년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죠. 구소련과 북한은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서 자동 군사 개입이라든지 경제, 문화, 기술의 원조 제공 등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련이 그 당시에 그 사회주가의 가장 큰 형님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약을 통해서 북한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96년도에는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을 폐기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가 사회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로 가는 상황에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갖다가 조금 이제 다른 시각으로 이제 보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이제 러시아, 북한은 우호 선린 협조 조약을 체결을 하게 돼서 예전에 있었던 자동 군사 개입도 삭제를 하고 대신에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의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2000년 7월 푸틴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북한에서 북러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2006년 8월 바로 푸틴과 김정은 러시아에서 북러 모스크바 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선언에서 보면은 결국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 그리고 북러 철도 연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6월 19일 날 북한에서 만나서 맺은 협정이 바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경제 분야 협력 내용 자체를 살펴보면 식량 및 농업, 에너지, 원자력, 무역, 금융과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협력 분야는 2023년 9월 극동에서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인 협정서나 선언문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당시 정상회담에서 공감대를 다룬 의제들이 10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등에서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제협력 분야는 러시아보다는 북한의 입장에서 더 절실하게 필요한 일방적인 분야가 될 수도 있었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은 대가 또는 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신조약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 양국이 어떤 서방의 제재에 반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서방 제재의 어떤 제재나 제약을 받지 않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6월 19일 북러 정상회담 시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의 경제협력 분야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 구조를 살펴보면 식량 및 에너지 안전, 정보통신기술 분야 안전, 기후변화, 보건, 공급망 등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에서 도전과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10조 무역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조의 확대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역 증대를 노력을 하자, 그리고 세관, 재정금융 등 분야에서 경제 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을 하고 투자를 장려하고자 했습니다. 또 특별 또는 자유경제지대 및 이에 관여된 단체들에는 협조를 제공하고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각 분야에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조, 발전 및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조에서는 지역간 및 변강, 그 외곽 지역에 있는 협조 발전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포럼이라든지 토론회, 전시회, 상품 전람회 등을 비롯한 지역 간 공동 행사를 통해서 지역들의 경제 및 투자 잠재력에 대한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12조에서는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등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고 환경보호, 자연재해 및 피해 복구 분야에서는 상호협력 10조 부분의 무역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조의 확대를 발전하는 것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13조에서는 규격과 실험기록부, 그리고 합격 품질 증명서의 상호 인증, 그리고 규격의 직접적인 적용, 그 측정의 통일성 보장을 위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최신 성과의 교류, 전문가 양성, 실험 결과 인정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발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6조에서는 취해 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한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의 적용에 반대하며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 실체를
실천을 배제하기 위한 어떤 다자적인 발기를 지지하자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어떤 제재가 아니라 강제 조치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상호 견제적 연계,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해서 이러한 그 제재나 독점적인 어떤 피해를 갖다가 제거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북러 경제 협력 동향을 각 분야별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역 분야를 보면은 북한은 일단 에너지랑 식량이 모두 필요하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시장은 극동에 있는 식량 생산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주로 직물과 같은 경공업 제품과 인삼 등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주요 대북 수출품 자체가 곡물과 석유 제품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모스크바는 북한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석유 제품 확보를 위해 복잡하고 값비싼 범죄 브로커 네트워크와 해상 선박 간 운송에 의존해왔는데 어쩔 수 없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했지만, 이제는 러시아와의 어떤 무역을 통해서 이러한 프리미엄 지불이 이제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할인된 가격이나 모스크바에 제공된 탄약의 대가로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북한은 군사 및 핵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직접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도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인프라 부분에서는 두만강 국경대교 건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육로를 통해서 많은 물자가 와가는데, 러시아와 아직 그 북한 간에는 이렇다한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북러 간에 이러한 유명 협력 프로젝트로 인프라 건설, 특히 양국 국경 간의 대교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2024년 6월 19일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은 두만강을 통과하는 국경을 자동차 다리 건설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두만강 자동차 교량 건설 자체는 나진핫산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으로 나진핫산 물류 프로젝트의 복원이라든지 개발, 그리고 양국 간의 무역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양국은 2015년부터 두만강에 자동차 도로를 건설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핫산 지역과 북한 나진시를 잇는 방안은 검토했지만 이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정상 간 회담을 통해서 협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자체가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도로 자체가 놓이게 되면은 기존의 무역량이라든지 인적 교류는 이전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에너지 분야입니다. 에너지는 러시아는 북한의 강물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10차 정부 간 경제공동위원회 회의에서도 양국이 금, 철, 히토류, 그리고 광산의 지질 탐사 이외에 북한 연안에서 석유, 가스 공동 탐사에 합의했습니다. 이거는 코졸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풍부한 강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북한이 보유한 히토류는 항상 큰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히토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 협력 자체는 앞서 언급했지만 석유 및 석유 제품의 공급과 강물 자원 개발 이외에도 전력 분야에서도 협력이 될 것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전력 분야는 북한의 전력 부족은 항상 심각하고 만성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소련 같은 경우는 1950년대 중반에도 북한의 수력 발전소를 복원하고 현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전력 엔진의 역량 자체가 기존의 수력 발전소를 개선하고 더 강한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같은 이동식 원자력 발전소도 북한에 건설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플라토늄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어떤 해외의 어떤 제재 같은 걸 받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입니다. 관광 분야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합법적인 외화벌이 수단이긴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많이 준비를 해오고 스키장도 만들고 했지만 이미 기반이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협력 자체는 즉각적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관광업체 보스토크 인트로가 2024년 6월 10일 홈페이지에 북한 관광 상품을 공개했습니다. 3박 4일 나선시 관광 이런 식으로. 하지만 러시아의 관광객만으로는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 수단이 될 가능성은 실제로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높은 분은 이 시베리아 쪽이 아니라 저쪽 모스크바라든지 서부 지역 주민들인데, 서부 지역 주민들은 러시아 내에서 극동으로 이동하는 그 비용이 북한 관광 비용과 맞먹는 비용을 갖다가 지불하기 때문에 일단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24년 2월부터 여러 차례 러시아인 단체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지만 2024년 상반기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은 600명도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노동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은 러시아에 있어가지고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망한 협력 분야이고 북러 양국 간의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특히 극동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노동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극동 지역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굉장히 숙련되어 있을 뿐더러 규율을 잘 지키고 범죄 문제도 없고 귀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극동과 시베리아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 외화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러는 보건, 의료, 교육 및 과학 분야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보건, 교육 분야 협력 확대 등을 명목으로 북한 출신 건설 노동자들에게 비자를 대량으로 발급해 주려는 포석으로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출생률 감소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따른 병력 손실로 통한 인구 감소로 노동자 자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특히 극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이를 개발하는데 저렴한 비용에 북한의 노동력을 투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노동자 파견으로 인한 외화벌이에 대한 수요가 크며 대북 제재 등 국제사회에 의한 고립이 심화된 가운데 북한 입장에서는 해외 노동자 파견이 주요한 외화벌이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